자, 수업시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총 6회에 걸쳐서요. 이제 우리 기출 사례를 담당한 오지현 선생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뭐 어제가 원래 개강이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 사정으로 좀 늦춰서 죄송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시험 한번 보면 개별적으로 채점을 해서 좀 상담이 필요한 분은 불러서 상담도 좀 하고 아닌 분들은 그냥 해서 이제 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으면 좋은데 제가 좀 바쁘다 보니까 사실 오늘 아침에 눈이 많이 와서 걱정했어요. 제가 지방 강의가 있었는데 다행히 녹아서 좀 이제 날라왔는데 오다가 계속 눈이 앞에 쌓였던 게 막 치잖아요. 막 140, 50막 밟았거든요. 쫙 하는데 계속 혼자 닦으면서 달려고 그랬습니다. 자, 여하튼 여러분들 그 우리 형법에서 그리고 또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우리 사례형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형에서 점수 올리기 좋은 건 어떤 게 더 올리기 좋을까요? 생각해 볼 때. 음? 물론 우리가 이제 영어로 LC, RC 했을 때 한쪽만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 잘하면 연속 같이 잘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요. 선택형은 되게 꼼꼼해야 돼요. 꼼꼼해야 되고 양이 또 좀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올라가진 않는데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연습을 하게 되면 스킬을 연마하게 되면 금방금방 좀 점수가 올라가요. 걷다 대고 그해 갑자기 조상신이 도와가지고 찍었던 쟁점들이 쭉 나오게 되면요, 그건 대박이에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에 아마 그 광고 나가긴 할 건데 파이널이랑 기타 이제 기본 강의 이런 거 할 때 이건 꼭 나와요. 안 나오면 그만둘게요. 농담처럼 했던 것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법은 거의 한 70% 찍었어요. 제가 해놓고도 놀랐어요. 오이씨 나왔네 하고 특히 이문 같은 경우는 제 직무하고 똑같아요. 이제 액수는 제가 원래 판례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 여기서 액수를 조금 이제 바꿨던 내용이고 그래가지고 하고 끝나자마자 연락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막 나왔어요. 해서 그럼 잘 보셨겠네요. 점점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잘 찍어가지고 시험까지 봤으면 점수가 잘 나와야 되는데 네, 또 그렇지는 못해요. 우리가 이제 한 과목만 한 게 아니잖아. 형사법만 한 게 아니고 다른 걸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거를 봤던 건지 아닌 건지도 헷갈리고 이제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는 선택형보다 사례형을 좀 더 준비를 하게 되면 점수가 금방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돼 있고 사례형 준비를 하다 보면 당연히 쟁점이 나오잖아요. 그 쟁점 바운더리에 있는 것까지 같이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선택형도 같이 잘 나와요. 우리가 이제 사례형 잘 나온 거 있고 선택형 잘 나온 거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오직 선택형에서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해요. 아주 자질구레한 판례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선택형에서만 나오게 되는데 그런 거 다 하기가 힘들다니까요. 다 하기가 힘들어서 사례형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점수가 금방 좀 올라간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올해는 또 좀 점수가 희한했어요. 형법하고 형소법 이렇게 나눴을 때 형법이 115점이 됐어요. 저도 이거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60점하고 55점이더라고. 60점하고 이제 55점 요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특이한데 통상 우리가 한 110점 요 정도 생각하면 되거든요. 통상. 그리고 이제 형소법이 올해 이제 특별하게 85가 나왔는데 통상은 한 90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특징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형법에서는요. 직접 관련된 논점이 아니더라도 뭐랄까요? 좀 간접적 쟁점이라고 할까요? 간접 관련 논점. 이런 걸 적시하더라도요.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부여가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현금 카드 가지고 ATM기에서 이제 절취한 또는 강취한 현금 카드를 가지고 ATM기에서 현금 빼게 됩니다. 현금을 이제 뭐 예금을 뺐다 칩시다. 현금 이제 예금을 뺐었을 때 우리가 당연히 떠오르는 건 뭐예요? 절도죠. 절도해야 돼요. 절도. 그래서 현금 자동 지급기 관리자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지배하에 옮겼기 때문에 절도다. 이게 이제 정답인데 그거 외에도 뭐 쓰는 거예요? 컴사기도 한번 써보고 또 좀 더 써보고 싶으면 편의시설 부정용도 한번 써보면 돼요. 특히 이제 컴사기는 판례도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쓰게 되면 가점이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언제 쓰는 거예요? 내가 이 논점을 잘 모르겠다. 요거는 확실한데 이거 분명히 한 30점 정도 되는데 여기서 내가 하는 건 딱 반밖에 모를 것 같아.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을 기약한다? 그럴 수는 없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 쓰는 거예요, 이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일단 쓰고 봐. 일단 쓰고 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자, 올해는 이거 참 이상하네. 큰일 났네. 하는 생각 들면 어떻게 해요? 목차를 되게 세분해서 쓰면 돼요. 목차를 막 세분하면 어쩔 수 없이 채점자들이 채점이 가요. 플러스 1 플러스 이거 왜 이러지? 돌이킬 수 없네 하면서 그냥 나가게 돼요.
그래서 막 중원번 해도 목차 막 나눠 쓰게 되면 점수 더 가게 됩니다. 네, 특히 형법은 그래서 이 간접 관련 논점으로 나중에 좀 커버를 하세요. 이것도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고 공부 안 한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어쨌든 중요 쟁점이 있었을 때 그 나머지가 또 중요 쟁점이 생각 안 나면 이런 거라도 하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형법은 일명 이런 걸 뭐라 부르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노가다 점수가 있어요. 많이 쓰면 그만큼 점수가 계속 부여가 돼요. 이건 실체법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도 민법도 비슷할까요? 민법에서도 뭐 관련돼서 근데 민법 제 영역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여튼 뭐 그렇게 가면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긴 절차법이에요. 절차법이니까 딱 관련 조문 딱 적시하고 관련 판례 이런 거 쓰고 그냥 끝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딱 어떻게 해요? 직접 관련 논점만 적시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직접 관련 논점만 적시를 해야 돼요. 만약에 상관없는 거 쓰잖아요. 여기는 그냥 무익적도 아니라 유해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 봐라, 웬 헛소리라고 있어 해가지고 여기서는 점수가 안 나가요. 오히려 안 좋은 인상을 주게 되니까 이쪽에서는 직접 관련 논점만 좀 적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안 나와. 모르겠어. 그럼 그냥 비워야 돼요. 여기는 그 시각에 뭐 써? 막 형법을 막 써. 어차피 같이 나오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좀 커버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답안도 보면 알겠지만 형소법은 주저리주저리 쓸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딱 관련 조문이라던가 그리고 관련 판례 그리고 바로 이제 사안포섭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형법 같은 경우에는 죄도 여러 개가 나간단 말이에요. 딱 관련된 거 아까처럼 절도죄만 이제 정답은 절도죄지만 그거 외에도 관련돼서 하나씩 쓰게 되면 이제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점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법을 당연히 공부는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되고 형소법은 양 자체도 적어요. 양 자체도 적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특히 미기출 이런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쟁점 정리를 좀 하시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 정리하시면서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례형 쟁점이 나중에 선택형에서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선택형에서 뭘로 나오게 돼요? 통합 문제 관련된 거 있죠? 그거로 이제 또 엮이게 됩니다. 이런 것 등이. 그래서 특히나 이제 형법 형사소송 넘나들면서 자주 등장하는 쪽이 어디일까요? 위증. 이런 쪽이 제일 잘 나와요. 위증. 그리고 이제 대충 아시겠지만 명예손죄에서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 310조 있잖아요. 그거는 왜 자주 나오냐? 미리 들으십시오. 우리가 형사소송법에서 거증 책임은 99.9%가 다 누구한테 있어요? 검사한테 있어요. 근데 단 하나의 예외가 거기에요. 310조에서 진실한 사실 공공에게 관한 점 누가 행위자 스스로가 입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기본적으로 형법 관련된 거는 다 엄증이에요. 엄격한 증명의 방법인데 그 형법 310조는 뭐예요? 또 자유로운 증명으로 좋게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명예훼손도 정말 잘 나와요. 명예훼손 쪽도 통합 문제로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국가적 법익에 가면 이게 은근히 형사소송이랑 연계되는 게 많아요. 죄수 때문에도 그러고 그래서 좀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례 쟁점할 때 이거랑 연결되는 거 아시고 또 이제 통합 문제 이런 것 등이 어디서 잘 나오는가를 좀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대부분 우리가 사례화될 수 있는 걸 갖다가 통합 문제로 내버려요. 그래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나왔던 것도 쭉 분석을 하니까 사례 나왔던 게요 선택형 이쪽으로 등장하거나 이런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형법 사례는 올해도 안 나왔는데 예금 통장 관련해서 사례 그게 이제 나올 줄 알았거든. 근데 사례로 안 나오고 올해 선택형으로 딱 두드려서 오호 알았어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올 거예요. 언젠간 나올 거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쭉 분석하니까 한 2년 된 게 또 나오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통상 우리가 신의칙상 5년이거든요. 5년. 5년을 지나야 이제 다시 출제하는 그런 쪽이 되는데 좀 우리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그런 출제가 좀 있었다는 거. 그리고 형소도 이거 불과 3년 전인가 나왔는데 또 이제 이게 나왔었어요. 근데 모고에서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또 내서 뭐라고 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그 추세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추세를 잘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재수업 딴 거 안 들어도 되는데 마무리 때는 한번 이렇게라도 들으세요. 그럼 거기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잘 따라오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요 페이지가 제가 이제 대충 해서 그냥 짧게 주라 그랬는데 우리 출판사가 뭘 또 저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깔끔하게 편집까지 다 해가지고 했는데 2회분씩 드릴게요. 합쳤더니 이게 254페이지나 나가더라고요. 254페이지. 그래서 전 100몇 페이지면 될 줄 알았더니 좀 그렇게 됐습니다. 좀 널널하게 이렇게 됐으니까 총 4번으로 걸쳐서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오늘이 화요일이죠. 화수. 목요일 날 정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한 100점짜리 정도로 한번 볼게요. 200점 보라 그러면 여러분이 안 보잖아. 안 볼 거고 저도 채점하기 귀찮고 그러니까 100점 정도로 해가지고 근데 정말 채점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진짜 이 성격도 나오고요. 실력 나오는 건 당연하고 성격도 나오고 기타 어떤 그 마인드를 갖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하고 그럴 때 요새는 좀 많이 바빠서 그런데 재작년이랑 그 전이랑 처음에 왔을 때는 살았거든. 그래서 오세요 해가지고 막 해줬는데 돗자리를 펴셔도 되겠네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좀 웬만하면 시험 좀 보세요. 이런 걸 뭐라 불러요? 비진 의사표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시험 보세요. 열심히 보세요. 제가 채점 잘 해드릴게요. 자, 오늘 문제 바로 보면서요. 관련된 것들 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올해 벌써 8회입니다. 8회. 8회가 됐는데 문제 수준은요. 어떻게 재작년에 상당히 좀 한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했더니 예상외로 점점 좀 쉬워지는 그런 추세였고 사례형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사례형은 그렇게 어려운 편도 아니고 일단 여러분들이요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어렵다 안 어렵다의 기준은 뭐냐면 딱 봤는데 쓸 논점들이 생각이 쭉쭉 나요. 그럼 그게 쉬운 거예요. 재작년 거는 봤는데 논점이 떠오르긴 하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 미리 이제 계속 총평 달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 제일 부담되는 거예요. 시험 끝나자마자 총평을 내래. 잘 내면 본전이지만 잘못 내면 엄청 욕 먹거든요. 아주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소위 우리 신림파하고 저쪽 신림파하고 우리 이제 이게 신촌파가 나눠졌어요. 횡령 대 배임으로. 그때 저는 막 계약하고 여기 넘어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써야 될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에 이제 저도 이제 처음부터 배임 쪽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쪽이 이제 배임이어서 또 이제 우리 김변이 이제 출제했던 사람 가서 물어보니까 배임 쪽으로 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횡령으로 썼어도 점수는 거의 줬더라고요. 일부러.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횡령 배임 공부하면서 아시겠지만요. 횡령 배임은 그야말로 뭐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사안도 횡령이 될 수도 있고 배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사소송에서도 공소장 변경에서도 어떻게 돼요? 검사가 횡령으로 공소 제기한 거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배임 가능해요.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든 논점 잘 잡고 가면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검사가 됐을 때도요. 공소 제기할 때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은가는 뭐예요? 입증 문제, 입증 문제. 이번에 배임으로 가는 게 좀 더 편하겠다 해서 증거 같은 걸 봐서 그러면 이제 배임으로 가는 것이고 이게 아니야 배임보다 횡령 쪽으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이러면 이제 횡령으로 공소 제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여튼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올해 문제는 보는 순간 이거 판례들이 이제 쭉 떠올랐습니다. 판례들이 이제 떠오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써가면 되겠다. 별다른 거 없었어요. 막히는 거 없이.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가면서 문장을 쭉 읽잖아요. 문장을 읽을 때 거기에서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논점이 하나씩 있다 정도는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안을 문제를 받았을 때 연필 가지고 가면서 그 부분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조금씩 쓰세요. 써가지고 이거 무슨 죄, 무슨 죄, 뭐 이런 거 하고 좀 생각나면 짧게 짧게 쓰세요. 짧게 쓰시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이제 초안을 잡아야 돼요. 초안. 초안을 잡아야 되냐 안 잡아야 되냐에 대해서도 되게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잡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잡는 것이 당장은 늦을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게 더 빨라요. 왜냐하면 우리 제일 짜증난 사람이 누구예요? 딱 보고 이제 자기는 이제 생각하면서 막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옆에서 따닥따닥 따닥따닥 막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그럼 막 마음 급해지죠. 쟤는 뭐지? 왜 저러지? 막 그러고 나도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잘 보고 있으면 따닥따닥따닥 하다가 하다가 따닥따닥 이렇게 가요. 근데 목차를 딱 잡고 가면은 그냥 옆에 놓고 계속 쭉 쓰는 거예요. 일필이지. 그래서 흐름도 안 끊기고 그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 답안 쓰면서 그런 경험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쓰다가 초안 잘 안 잡고 막 쓰다가 빠졌네. 아씨. 지금 이제 또 여기다 쓰자. 뭐 화살표 이렇게 해서 막 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또 막 지우고 뒷면에 있습니다. 막 이런 말 써가면서 보이고사 때는 그런 거 다 경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실전에서는 뒷면에 있으면 이런 말 안 해요. 그거 나중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표시로 보게 되면 이건 뭐 부정행위로 간주돼요. 물론 그런 사람 아버지 한 번도 안 봤습니다. 한 번도 안 봤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먼저 잡고 가세요. 먼저 잡고 초안 잡은 다음에 차분히 좀 가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글씨를 빨리 쓰고 잘 쓰는 사람들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은 글씨를 못 쓰고 느리게 쓰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례형에서 제일 화가 났던 게 마지막에서 이제 포기했던 게 그건데 늘 하나씩 꽈락 났어요. 총점을 넘기고. 근데 저는 결론을 다 못 써요. 늘. 전 과목 거의. 네, 마지막에서는 그래도 정말 노력해서 형법 형소는 시간을 남겼어요.
형법에 시간이 남았는데 이 논점을 하나 안 쓴 걸 알았거든. 근데 끝내 못 쓰고 이제 냈었던 거 기억나고 그러다 보니까 찍은 것도 되게 많으니까 옛날부터 찍시는 제가 많이 도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선배나 후배나 와서 형 뭐 나올 것 같아요? 뭐 또 누구야 뭐 나올 것 같냐면 대충 알아요. 이제 얘기해주면 보고 나서 다 그래. 와 이번에 잘 봤겠네. 찍은 건 나오는데 다 못 썼어. 맨날 그랬다고요. 그게 이제 속상했던 거야. 옆에 친구는 제 후배. 마지막에 제가 그 새벽 3시에 3일째인데 담배 피다가 그 친구가 이제 뒤늦게 내려와서 형 하나만 찍어줘 해서 위장자수 공부 안 했는데 한번 봐. 그래서 제가 찍어 읊어줬는데 걔가 42점 얼마가 41점 상가 맞았어요. 형사소송법을. 안 그랬으면 꽈락으로 떨어질 뻔했거든. 그래서 변호사 활동 잘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도요 대신에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별거 다 해봤어. 뭐 백광고시체네 뭐나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해보잖아요. 시험장 가잖아요. 급해지잖아요. 도로 나와요. 도로 나오고 혼자 열내 막 이런 이씨 되들어왔지 하고 미쳤나 하고 그냥 또박또박 쓰면 되는데 빨리 쓰려다 보니까 글씨가 깨지니까 또 덧붙이고 막 이런 게 나간다고. 그래서 이거는 연습 부족이에요 사실은. 저도 이제 그렇게 잘 알면서도 이제 2010년 봐봐 그게 쓰고 싶겠냐고 당연히 쓰겠지 이런 마음 하는데 초반에는 또 이제 그래도 올해는 다시 한번 막 쓰는데 나중에는 또 안 써요. 근데 그게 결국 지는 거예요. 지는 거고 글씨도 계속 써봐야 됩니다. 제 주변에서도 예전 사시 있었을 때 되게 우수한 성적으로 붙었던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뭐예요? 건초염을 걸립니다. 그만큼 많이 썼다는 거예요. 많이 쓰고. 그리고 쓰고 안 쓰고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 자기가 써본 거는요 근거 없는 자신감도 있지만 일단 썼던 가락이 있어서 흐름을 구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써본 거는요 진짜 제가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들 문제 하나 딱 주고 해석까지 다 줄 거야. 여러분 한 30분 보세요. 한 다음에 자 다 제출하세요. 뺀 다음에 시험 보세요. 하면요 목차도 다 다르게 나와요. 다 다르게 나오고 막 개발해서 막 알긴 알았는데 차라리 안 봤으면 잘 쓰는데 봐놓으면은 그 목차 따라가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이상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서요 이 케이스집 이런 것도 다 받을 건데 이제 공부할 때 우리 법전입 같은 거 같이 있는 거 다 받을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시간 정해서 꼭 한 번씩 여러분이 써보세요. 스터디 이런 거 해가지고 써보는 게 최고입니다. 써보는 게 최고니까 계속 써보고 처음에는 잘 안 돼요. 목차도 잘 안 나가고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사례집에 있는 목차 우리 책들은 대부분 목차가 따로 이렇게 다 잡혀 있다고요. 그런 목차들을 갖고 다니면서 문제하고 목차만 갖고 다니라니까 이렇게 봐가면서 아 이렇게 뭐뭐 쓰면 되겠구나 계속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래야지만 이게 실력이 팍팍 늘게 됩니다. 꼭 써보세요. 눈으로 보는 건 절대 늘지 않는다는 거.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갑이 을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너 혼자 몰래 A 집에 들어가 A 소유 도자기를 훔쳐 이를 팔아서 나에게 변제하라고 말합니다. 자 일단 교사는 뭐를 한 거예요? A 집에 들어가 주거침입 그리고 A 소유 도자기를 훔쳐 절도 그리고 팔아서 나에게 변제하라. 뭐 한 거예요? 사기까지 따지면 어떻게 보면 교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딱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 교사범이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거 생각하면 돼요? 아하 오늘 내가 또 이 정범이 교사한 거 이외의 것을 또 하겠구나. 착오가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공범과 착오, 공동정범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둘 다 쓰는 거였어요. 공동정범 착오도 나오고 교사의 착오도 나오는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어쨌든 교사를 하고 있죠. 분명히 이거 이상한다니까. 이랬을 때 이제 양적 착오, 질적 착오 있잖아요. 양적 초과, 질적 초과 그런 걸 이제 쓰는 거다. 딱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이를 승낙한 을은 혼자 범행을 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자 봐요. 벌써 갑한테 안 알리고 넘어서서 하죠. 갑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친구 병과 함께 A 도자기를 훔치기로 공모를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하고 만약에 친구 병이 함께 도자기를 훔쳤으면 이건 합동범의 특수절도가 되겠죠. 한번 봅니다.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던 갑은 을에게 전화하여 범행 단념을 권유했으나 얼레리? 갑이 이제 처음에 시켜놓고는 갑자기 하지 말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을은 갑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였고 2016년 6월 20일 10시경 병과 함께 A 집에 도착. 병은 A의 집 앞에서 망을 보고 나오죠. 그 합동범 나오면요 망 보는 사례가 기본 나와요. 그래서 이 망을 보는 거 결국 뭐 써야 돼요? 여러분 이제 합동범 딱 들어가는 순간 요건 세 가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뭡니까? 요건. 첫 번째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행행위 분담, 여기까지는 공동정범이죠. 플러스 뭐가 들어가요? 시간적, 장소적 협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망보는 것이 바로 이 시간적, 장소적 협동에 해당하느냐 이거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판례나 딱 써주고 다 망보는 사례예요. 전부 다 판례들. 그래서 판례 생각나가 쓰시고 이제 이 망보는 것도 합동범의 행위태양에 포함된다. 이제 그걸 써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을은 A의 집에 들어가 A의 도자기를 훔친 후 병과 함께 도주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안에서도요. 병하고 을은 정확히 합동범의 특수절도는 맞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되는 게 저도 해설 달면서 순간 이거 주거 침입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그랬어요. 들어간 놈만 주거 침입을 가야 될까요? 아니면 형법상의 주거 침입죄 공동정범을 가야 될까요? 아니면 두 놈이니까 폭처법상 공동주거 침입을 써야 될까요?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기능적 행위 지배한 거 맞잖아요. 들어갈 때도 어차피 훔쳐서 저기 들어가서 훔치기로 했고 밖에서 망봤잖아. 그래서 이거는 판례도 있습니다. 폭처법상 공동주거 침입으로 가면 돼요. 폭처법상 공동주거 침입.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후 을은 B를 기망하여 도자기를 1억 원에 판매하고 사기죠. 사기. 자신의 목 5천만 원을 은행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예금에 두었다가 며칠 후 그 전액을 수표로 인출하여 정을 알고 있는 갑에게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자, 여기가요 좀 까다로웠습니다. 아마 이제 시중에 이미 다른 이제 서적도 있길래 한번 이제 봤었는데 저도 다 봐요. 혹시 제가 잘못 썼나 해서 봤는데 놓친 책이 있던데 그럴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놓쳤을 때 아이고야 하고 이제 근데 남이 놓친 건 이미 출판됐을 때는 너무 기분이 좋죠. 자,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여기서 도자기 훔쳤죠. 이게 작물이었죠. 근데 다시 얘기해서 이거를 1억 원에 판매하고 돈을 받았죠. 그리고 이 돈 중에 일부를 은행에 넣었다가 빼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수표로 빼서 갑에게 돈을 줬어요. 근데 갑은 이러한 점을 아는 놈이죠. 갑은 당연히 작물취득죄가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항상 작물취득이 나오면 세 가지 써야 돼요. 작물죄 주체, 객체, 그 다음에 취득의 개념 쓰게 됩니다. 주체는 문제 없어요. 왜요? 갑은 교사범이잖아. 그래서 재산범죄 본범 2회자니까 주체는 문제가 없는데 객체가 문제잖아. 객체가. 뭐예요? 처음에 얘가 절취한 작물 자체가 아니지요. 절취한 작물이 아니야. 이거 사기쳐서 1억 원으로 바꾼 거죠. 이게 뭐예요? 대체작물이에요. 대체작물. 근데 도자기를 1억 원으로 바꾼 거는 대체작물 중에서 환전통화나 자기화수표 교환한 것도 아니잖아. 허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작물성 상실이에요. 일단 도자기의 작물성은 상실이에요. 절도죄 작물은 사라졌어요. 그러면 갑이 작물 취득이 아니에요? 이제 잘 보세요. 을이 A한테 무슨 짓 했어요? A가 아니라 누구야?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B. 사기쳤죠. 1억이 뭐예요? 사기로 영득한 작물이에요. 이거를 써야 돼요. 사기로 영득한 작물. 근데 또 그게 통일성을 상실하죠. 왜? 은행에 넣었다 뺐잖아요. 근데 이때는 뭘 쓰는 거예요? 환전통화의 작물성 쓰면 되잖아요. 근데 책들이 그렇게 써 있더라고. 그냥 절도 그리고 환전통화의 작물성 그것 막 써놨더라고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사기죄로 영득한 작물인데 그게 환전통화예요. 그거를 환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요 얼마나 이제 잘 썼느냐가 올해 이제 우리 시험 봤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점수가 나뉘게 될 겁니다. 이 다 환전통화 못 쓴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도자기가 바로 환전통화 아니에요. 도자기는 그냥 대체작물로서 작물성 상실입니다. 상실이고 1억 원이 사기로 영득한 재물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환전통화의 작물성을 논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작물취득에서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취득도 문제 없습니다. 재단범죄 본범으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하면 되죠.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인데 일단 갑에게서 갑이 을한테 했던 거 요것도 찍혔던 거였어요. 공모관계 이탈은 허건날 나왔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공범관계 이탈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작년 우리 법전협 2차가 3차에서도 그게 나왔었어요. 공범관계 이탈 나왔잖아. 갑이 을한테 야 하지마 했잖아. 교사 착수 전에 그러니까 실행이 착수 전에 이탈하려고 했었잖아요. 이 정도 갖고 돼? 안 돼요. 자신이 정범행위 미친 영향력을 피교사적이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는 적극적 노력 등이 있어야 돼요. 학설로 따지면 인과관계 단절을 시켰어야 됩니다. 이제 그 내용 판례 하나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 뭐였습니까? 하여튼 뭐 노조위원장 쫓아가 가지고 뭐 동영상 촬영하라 그 사건 있었잖아요. 그거 관련돼서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숨은 논점이 그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뭐였어요? 을은 단념을 권유하였으나 을에게 을은 단호히 거절. 이 부분이 공범관계 이탈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범관계 이탈부터 이제 쓴 다음에 이탈이 안 된다는 걸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갑하고 이제 병이 저질렀던 것 중에서 어디까지 갑은 책임을 져야 되냐 이런 거라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도, 주거침입, 뭐 사기 이 정도는 교사를 했는데 특수절도 교사했어요? 아니었어요. 특수절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주거침입도 혼자 가라 그랬지 공동주거침입 교사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양적 초과죠. 양적 초과. 그런 거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씩 보면서 계속 생각이 나야 돼. 여기서. 근데 실제 이제 시험장에서 이게 한 방에 다 생각은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읽을 게 아니라 한 2번 정도, 많게는 3번도 한번 이렇게 읽어봐야 돼요. 혹시 놓친 게 있나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면 되죠. 거기까지가 이제 원래대로 하면 갑을병 이 죄책이 되는데 또 전까지 나오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던 사경관 P는 2018년 6월 27일 22시경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형법 형사소송법에서는요. 시간이 나오면 긴장해야 돼요. 주간인지 야간인지를 먼저 파악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형법에서는 야주절이냐 아니냐 요것 때문에 중요하게 되고요. 실행의 착수 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큰 문제가 되죠? 만약에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했다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기도 전에 발각이 돼서 체포하려는 자를 체포면탈 목적으로 때려버렸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밖에 안 돼요? 주거침입죄하고 절도는 실행이 착수도 안 했죠. 그래서 그냥 폭행죄예요. 절도죄와 폭행죄, 실형 이렇게밖에 안 돼요. 거꾸로 주거침입과 주거침입과 저기 뭐예요? 폭행죄, 실형. 하지만 이게 야간에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된다? 준강도로 돌변하게 되는 거죠. 야간에는 주거침입 시에 실행이 착수가 있잖아. 그래서 얘는 야주절 미수예요 이미. 그 과정에서 체포멘탈 목적으로 때려버렸잖아. 그래서 준강도로 갑니다. 물론 준강도 미수입니다. 그 논점 들어가겠죠. 확연히 달라져요. 그리고 형사소송에서는 야간 집행 제한 요것 때문에 걸려요. 야간 집행 제한. 올해도 결국은 216조와 217조가 딱 나눠서 쓰는 문제를 냈잖아요. 216조 동네에서는요. 220조 요급 처분의 예외를요.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야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참여자 그거 안 해도 되고 참여자 참여권 보장 안 해도 되고 하지만 217조는 다시 해서 긴급 체포된 자의 24시간 안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하는 그 사례는 220조가 준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야간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책임자 있으면 반드시 참여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걸 다 안 하는 사례들이 또 밑에 나와요. 이거 예전에 원래 기출됐던 거예요. 근데 또 나왔어요. 또 나왔고 모고에서도 등장하고 자주 그랬던 건데 또 등장을 시켰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5년 안 됐으니까 내면 안 되는데 요거를 또 이제 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선택형에서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220조 요거로 인해서 지금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220조 요급 처분에 예외에 해당하면 야간이어도 그냥 해도 된다니까. 영장 압수수색 검증해도 되는데 217조 긴급 체포된 자에 대해서 하게 될 때는요. 그때는 야간에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이런 것들. 그런 걸 딱 떠올려야 돼. 그래서 시간 나왔을 때 저 바로 딱 보고 그게 또 나왔나? 했더니 역시 또 나왔더라고. 그래서 시간 나오면 긴장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소시효 혹시 했더니 나와버렸어요. 공소시효 계산한 것까지 내버렸더라고. 우리 숫자에 약한 걸 알고. 자 어쨌든 을을 카페에서 적법하게 긴급 체포한 직후 을이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로 작업하던 위 범행 관련 문서를 발견하고 노트북 컴퓨터를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압수합니다. 우선 넘어갑니다. 그 후 P는 경찰서로 연행된 을로부터 도자기 판매 대금이 예치되어 있던 예금 통장이 을의 집에 있다는 임의의 자백을 듣고 가족 이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등 긴급히 예금 통장을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오게 된다. 얘기를 하고 갈까? 그냥 다시 보고 갑시다. 지금 처음 했던 건 뭐였어요? 적법하게 긴급 체포한 직후 을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 작업하던 이 범행 관련 문서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압수했죠. 이게 바로 뭐죠?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가 돼요. 여러분은 형사소송에서요. 죽었다 깨어나도 당연히 외워야 될 게 요거하고 요거하고요. 이거하고 요거 이 네 가지는 자유자재로 여러분이 구사할 줄 알아야 돼요. 216조 1항 2호가 뭐예요? 이게 바로 체포 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검증입니다.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여기서는 이제 우리 이제 사례형으로 가끔 등장할 때는 이 체포 현장의 의미 있죠. 특히 이제 체포관에서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 이런 것들이 좀 문제되는데 판례가 없어. 그래서 잘 안 내요. 판례가 없어서 잘 안 내요. 그걸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뭐 판례 정도만 있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 이때 체포는 뭐예요? 영장현 체포건, 현행범 체포건, 긴급 체포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217조와의 차이가 뭐냐? 여기는 바로 그 체포 현장이에요. 벗어나면 안 돼요. 현장과 그 피압수자의 직접 점유하고 있는 그런 장소까지만 지금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 거고 216조 3항은 뭐죠? 이게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입니다.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선택형 용어로도 두 개 좀 잘 비교하시는데요. 자, 얘가 좀 특이합니다. 216조 3항이. 다른 것들은 다 뭐냐면 얘도 다 사후영장 필요해요. 세 개는 사후영장 필요한데 다른 것들은 다 언제죠?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영장을 청구하면 되거든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영장을 청구하면 됩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범죄 장소에서 압수수색 검증은 지체 없이라고 돼 있어요. 48시간이 없어. 48시간이. 아시겠습니까? 그거 좀 잘 외워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범죄 장소에서 압수수색 검증은 올해 또 지금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특혜가 도로 하나 남았어요. 체열 관련해서 아직 안 나왔어요. 그때 우리 판례가 강제 체열 관련해서 원래는 영장 가지고 하라 그랬잖아요. 영장 가지고. 그때 영장이 뭐죠? 일단 감정처분 허가장을 가지고 영장 집행이 필요한 처분을 하든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받아서 영장 집행이 필요한 처분으로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 그게 사전 영장이고. 그다음에 영장 없이 예외가 바로 이거 걸었잖아. 그 응급실을 뭐로 봤어요? 범죄 장소에 준하는 그걸로 봐가지고 216조 3항을 적용합니다. 근데 뭐요? 사후에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발부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지켰죠. 그거 쓰는 거고 하나 더 쓰면 뭐가 있어요? 옛날 판례. 진료 목적으로 간호사가 임의 체열해놨을 때 이때는 218조를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건 정말 내년에 다시 이제 특특A로 올라가게 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제체열 그리고 작년에 강제체뇨가 판례가 하나 나왔거든요. 똑같아. 강제체열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가고 있어서 그게 또 좀 더 중요하다는 거 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계속 갑니다. 그리고 이제 217조는 뭐냐? 이게 바로 긴급 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이에요. 근데 아까 216조 1항 2호도 긴급 체포된 자 들어갔었잖아. 그 차이가 뭐죠? 217조는 벗어나서가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24시간 이내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얘가 소유 소지 보관하고 있는 물건 있죠. 그거 어디가 있든 가서 해올 수가 있어요. 특히 217조는 왜 있는 거예요? 야, 우리 보스님이 잡히셨대. 야, 그럼 빨리 증거 인멸해 해서 막 숨길 거 아니에요, 똘마니들이. 그런 거 대비해 가지고 만들어낸 조문이에요. 그래서 체포 현장을 벗어나서도 충분히 가능한 게 바로 이겁니다. 대신에 24시간 이내만 가능합니다.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가능하게 되고 있고요. 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뭐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216조 1항 2호가요. 사후영장 어디서 조문이냐면 217조 2항 3항에 있어요. 217조 2항 3항에 사후영장이 있거든. 그럼 217조 1항에 있는 긴급체포도 2항 3항 똑같이 가. 그러니까 사후영장 언제 청구해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청구를 하면 돼요. 발부받을 것도 아니고 나중에 선택형하게 되면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218조 여러분이 나중에 수사기관이라면 제일 잘해야 될 게 이겁니다. 이제 오전에도 사실 경찰 이쪽 대리들 열심히 가르치고 왔는데 늘 강조하는 이거예요. 제발 애들 좀 혼내지 마. 가가지고 달래. 살다 보면 범죄를 저질 수도 있지. 죄가 믿지 사람이 있는 건 아니야. 달래고 먹을 것도 사주고 계속 하라고. 그럼 걔가 뭐라 그래요? 형사님 왜 이러세요? 그럼 줘 하면 된다고. 해서 이미 제출 받는 게 최선입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이미 제출 받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이미 제출문 압수잖아. 그래서 유리한 물건 또는 소유 소지 보관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요게 요새 판례가 한 두 개 중요한 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미 시험은 나왔어요. 나오긴 했는데 계속 좀 중요합니다. 임의성 관련해 가지고 임의성 담보돼야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요 케이스에서 뭐가 나오든요 이 네 개를 써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만약에 얘를 뭐 음란물 유포 그거 관련해 가지고 영장 받아갔어요. 긴급 체포 영장 받아가서 딱 체포를 하는데 얘가 지금 뭘 갖고 있어요? 마약을 현재 가지고 있어요. 자, 원래 영장 갖고 체포하라고 한 건 뭐였다고요? 음란물 유포. 근데 갔더니 얘가 뭐 갖고 있다고? 마약 갖고 있다고.
야 기다려. 잠깐 기다려. 내가 카드 줄 테니까 커피 먹고 있어. 영장 받아올게. 이렇게 기다려요? 그럴 수 없잖아. 그때 이제 이거 써먹어야죠. 뭐 써먹을까? 제일 좋은 건 이거죠. 이거라니까 달래라니까 살아보면 그럴 수도 있지. 너도 물뽕 먹었니? 뭐 이렇게 하면서 해서 잠시 주면 참 좋겠다. 대신에 반환 안 되는 거 알지?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거. 이게 최선이고 그 앞에 이제 요거부터 가야겠죠. 바로 이거 있잖아. 얘를 뭐 하면 돼요? 마약류 현재 소지하고 있잖아요. 필로폰 소지. 바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현행범 체포. 알겠죠?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사례 말고 얘를 이제 다른 뭐 A 범죄 관련해서 체포하러 갔는데 도망갔어. 근데 그때 뭐예요? 저기 뭐라 그래? 아 대마초 안 펴봐갖고 자 대마초가 타고 있었어. 이 대마초 탈 때까지 기다려요? 빨리 꺼야지. 끄고 이제 증거로 잡아놔야죠. 자 이때 어떻게 할 거야? 갔더니 없더라니까. 체포 현장은 이미 아니에요. 이러면 체포 현장은 떠났어. 긴급 체포도 안 됐으니까 됐고 있어야 이미 제출받지. 안 되고 우연히 동그라미가 쳐 있네. 범죄 장소 맞잖아요. 지금 막 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범행을 하고 있었던 중이라고요. 이게 범죄 장소예요. 범죄 장소. 요걸로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케이스를 보면서 이런 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거의 뭐 우리 모의고사나 이런 쪽에서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이걸 한 번씩 연습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네 가지는 그냥 자다가도 딱딱 떠올 수 있도록 연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앞에서 노트북 압수한 거는요 216조 1항 2호로 갑니다. 근데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간이더라도 상관없어요. 220조 요급 처분이 처분의 예외가 적용되니까. 자, 근데 그 다음에 예금 통장이 의뢰집에 있다는 임의적 자백을 듣고 긴급시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갑니다. 현장 벗어나서 갔죠. 체포 현장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217조 1항으로 가게 되는 거죠. 217조 1항. 이거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안에서 가.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얘를 6월 27일 22시에 긴급 체포했고 그때로부터 겨우 3시간 정도가 지나서 갔으니까 24시간 이내는 맞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됐다? 야간이잖아. 그리고 또 뭐가 돼 있어요? 의뢰집에 들어가 집을 지키던 의뢰 배우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한 채죠. 자, 우리가 압수수색 검증을 할 때는 뭔가 여기 왜 참여권을 왜 보장하는 줄 아세요? 특히 요새 우리가 참여권 보장에서 유명한 게 뭐죠? 이메일 같은 거 전자정보 압수수색 검증 출력할 때 그때 참여권 보장해야 돼요. 왜요? 쑥 가서 USB 살짝 꽂아서 여기다가 드래그 해놓고는 반장님 찾았습니다 하면 된다니까. 이것도 뭐예요? 그냥 쭉 들어가서 주머니에 마약 갖고 들어가서 쭉 흘려놓고 반장님 거실에서 필로폰이 발견됐습니다. 이럴 수가 있다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참여권 보장을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적법성 담보를 위해서도 압수수색 검증에 지장이 없다는 거. 자, 근데 오히려 있는 배우자를 내보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급 처분 예외 여긴 적용 안 돼요. 그래서 220조에서 123조하고 125조 이런 거 관련해서 나오게 되는데 둘 다 위반입니다. 책임자 참여도 안 시켰고 야간 집행 제한되는데 그것도 준수 안 했어요. 결국 뭐예요? 영장주 위반이에요. 여기는 위수증입니다. 여기는 위수증. 자, 가봅시다. 그래서 예금 통장은 안 돼. 노트북은 제대로 됐어요. 그 뒤에 가서 영장 발부받았나? 압수수색 영장을 뒤에 발부받았군요. 네, 예금 통장 이미 나가리예요. 아무리 압수수색 사실은 제가 이걸 아마 안 쓴 것 같은데 만약에 앞쪽에서 압수나 이런 쪽에서 이미 이 요건 쉽게 해서 이 동네에 잘못 갖췄으면 뒤에 사후영장 받는다 그래서 그게 하자가 치유되나요? 위법이 치유되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생각나는데 그걸 안 쓴 것 같네. 어쨌든 그런 판례도 하나 이제 생각나면 써주면 좋습니다. 압수 절차 자체가 위법해서 문제가 됐었을 때 뒤에 사후영장을 받는다 그래서 위법한 압수 절차가 적법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하자 치유 안 됩니다. 이렇다니까 출간하고 보니까는 그러네. 에이, 그걸 왜 놓쳤을까? 썼으면 좋은데 안 쓴 것 같아 제 생각이 지금. 일단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일단 여기는 계속 가볼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 배우자는 을과 상관없이 괜히 또 을이 나와가지고 을의 배우자 나와가지고 괴롭힙니다.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요. 을의 배우자는 을과 상관없이 전직 경찰관청에게 이 돈을 피해에게 전달하여 남편의 일을 잘 무마해달라라고 하며 3천만 원을 건네주었고 정은 그 돈 전부를 피해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피해 재책은 안 물어봤어요. 정의 재책 전직 경찰관 정입니다. 자, 여기서 항상 나오게 되는 것은요. 증례물 전달죄예요. 증례물 전달죄. 증례물 전달죄인데
이게 이제 제3자 대물 교부, 제3자 대물 취득 이렇게 연계되는데 일부만 냈어요, 사실은. 제도 직내물 전달제도 되게 찍고 있는 문제 이게 하나였는데 일부만 냈어. 왜냐면요, 항상 직내물 전달해 달라고 받은 인간이 다 전달 안 하고 일부는 지가 먹어요. 이게 어떤 논점이에요? 불법 아닌 급여 횡령 논점인데 그건 지금 안 나왔어요. 오늘 지금 안 나왔고 그냥 전달했었을 때 여기서는 논점 하나밖에 없어. 제3 직뇌물 전달죄가 될 때 따로 뇌물 공여가 성립하냐 안 하냐 그거 정도 하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약해. 아직 다 안 물어본 거예요. 지금 직뇌물 전달에서 논점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하나밖에 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직뇌물 전달 앞으로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일 잘 나오는 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가운데 놈이 뭐 한 거요? 일부를 먹어요. 일부를 먹고 일부만 전달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은 이제 불법 아닌 급여 횡령은 빠졌고 그냥 직뇌물 전달이 성립될 때 따로 뇌물 공여가 성립될 수 있는지 그 정도만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한편 을은 체포 사실을 알아차린 병은 을의 체포 사실을 알아차린 병은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6개월 동안 필리핀으로 도피하여 귀국했다. 딱 보는 순간 어허 공소시효가 나오겠네 이거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도 이제 바보같이 또 잘못 쓴 사람이 제가 생각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에게는 원래 공소제기 효과가 미쳐 안 미쳐요? 원래 안 미쳐요. 공소제기는 당연히 당해 피고인에게는 미칩니다. 하지만 공소제기 효과 중에 어떤 거? 공소시효 정지 있죠. 요거는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공소 제기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 효과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게 되죠. 하지만 이 사례에서 병이 지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에 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공소시효 정지 사유잖아. 근데 이 정지 사유가 공범한테 미쳐 안 미쳐? 이건 안 미쳐요. 근데 분명히 이것도 미친다고 쓴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정말 그건 미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좀 생각하면서 이제 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건 안 미쳐요. 절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병만 한 6개월 어떻게 돼요? 공소시효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뭐 이런저런 이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우선 형법 관련해서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놓으니까 보기가 짜증나네. 자, 5페이지 가서 보세요. 5페이지. 자, 쟁점 정리 써놨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여러분이 잘 물어보더라고. 꼭 쟁점 정리 써야 되냐고. 이게 있죠. 안 써도 상관없어요. 안 써도 상관없는데 쟁점 정리를 쓰잖아요. 그럼 여기다 무조건 점수를 주게 돼 있습니다. 쟁점 정리건 뭐 사안 해결이건 뭐 결론인 거 쓰면 점수가 가요. 근데 그 몇 점 포기하고 싶으면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쟁점 정리 쓸 때 이 능력이 안 되거나 연습 많이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쟁점 정리가 요만큼 써. 쟁점 정리는 딱 써야 될 논점만 써야 되는데 사실관계에 요약을 해줘요. 요약을 하면서 뭐뭐뭐뭐뭐 관련해서는 절도죄가 문제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도죄 중에서도 그 요건 중에 뭐가 중요하고 이 말이 들어와야 되거든. 다시 해서 뭐 재물의 타인성 또는 재물성이 문제되고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사실관계 요약해놓고 어머나 너무 많이 썼네 줄여야지 절도죄 성무가 문제되고 그걸 누가 몰라? 절도죄가 아니라 절도죄 중에서도 그 요건 중 어떤 게 문제되냐 이런 걸 써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잘 못 쓰다 보니까 막 써. 그러면서 또 막 중원본 써. 내가 이러려고 답안을 쓴 게 아닌데 하면서 막 길어진다고요. 근데 저도 다 해봤어요. 좋지 않게 해봤어. 그래서 아예 이거 자신 없으면요. 그냥 안 쓰고 바로 본문 들어가도 돼요. 이거 점수 엄청 안 줘요. 쟁점 정리 아무리 잘 써도 만약에 5점이 있다 쳐봐요. 5점 다 줄까? 죽어도 5점 안 줘요. 예? 예. 그러니 그냥 생략하고 다른 거 가면서 판례 하나 더 쓰는 게 더 좋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쟁점 정리를 딱 쓰게 되면요 인상이 좋아요. 딱 보고 논점 하나도 안 빠뜨렸네. 그리고 목차 간단히 봐요. 오 좋아. 그리고 결론 딱 봐. 다 썼네. 우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용을 잘 안 읽어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페이크에 걸린 거지. 그래서 내용은 거지같이 썼거든. 근데 결론을 맞췄어. 그러면 일단 교수님이 다는 못 읽어요. 이제 점점 많아지잖아. 그 정도 뭐 벌써 얘는 합격 점수를 줘야겠네. 이런 생각을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잠깐씩 이제 잘못한 걸 보더라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좀 착각했나 보네. 뭐 이런 걸 하면서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막 하게 되면 논점을 일일이 본문에서 답안에서 찾으면서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 봐. 다 읽으면서 에이 이거 잘못 썼네. 에이 잘못 썼네. 이거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왔어? 하면서 이제 막 깎인다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목차가 잘 안 나옵니다. 하루아침에 이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나오는 거 아니고 여러 번 연습하고 계속 했을 때만 등장해야 돼요. 특히나 여러분이 그 만연체 있는 사람들 최악입니다. 만연체.
간결체해야 돼. 간결체. 간단하게 딱딱딱 끊어가면서 짧게 목차 이렇게 잡으면 훨씬 간결하게 나와요. 훨씬 간결하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한번 연습하세요. 자기 스스로가 만연체인지 어쩐지는 여러분 일기 안 써보죠 요새. 하긴 요새 카톡 보내다 보니까 다 간결체야. 우리 집사람 한 10문장을 갖다 10개로 나눠서 카톡 아이씨. 근데 너무 간결하게 만들지만 어쨌든 간결체 좀 준비하십시오. 자, 한번 쟁점 볼게요. 을과 병의 재책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먼저 자 근데 갑부터 쓴 거 아니에요? 갑부터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갑을병정 있으면 갑을병정 순서대로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뭐요? 범죄를 직접 실행한 자부터 먼저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을, 병 얘들부터 먼저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끔 보면 막 갑부터 쓰는 사람 있고 있어. 가지고 뒤에 말할 걸 앞에서 다 얘기해. 교사 뒤에서 살펴보면 알겠지만 하면서 막 쓴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실제 실행행위란 을병부터 써줘야 됩니다. 1번 보면 을과 병의 재책 관련 살펴보면 먼저 을이 병과 함께 A집에 침입하여 도자기를 훔친 행위에 대해서는 합동범의 특수절도 그리고 썼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리고 여러분 약속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처음부터 그냥 폭처법 쓰잖아요. 성질 더러운 채점자한테 걸리면 조문 안 쓴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논문 특히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또 논문 이런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처럼 이하폭처법 처음에 약속을 한번 해줘야 돼요. 이하폭처법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실제 한번 써봤어.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쓰는데 내가 앞에서 이걸 안 썼을까? 계속 형사소송법 몇 주에 따르면 형사소송 많은데 막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 그때도 어떻게 써요? 맨 앞에서 이하동법이라 한다. 아니면 이하법이라 한다. 그렇게 좀 하시고 가세요. 시간 없어 죽겠는데 매번 막 5개 쓰려 그러면 5음절 쓰라 그러면 짜증 엄청납니다. 근데 뭐 형법, 민법 이런 건 상관없지만 일단 그런 거 좀 주의하시고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공동주거 침입죄 성부가 문제되고 을이 단독으로 훔친 도자기를 비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 성부 및 항상 여러분이요 제3범죄를 얘가 하나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그 위에 또 저질러요. 항상 논해 주셔야 돼요. 뒤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불사행인지를 논해줘야 돼요. 여기 불사행 아니에요. 당연히 아닌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논의를 합니다. 우리 판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3범죄 2개 저지르면 꼭 불사행 얘기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미리 공식화 시켜놔야 나중에서 빠뜨리잖아요. 진짜로 하다 보니까 오메 불사행이었네? 이 돈 좀 있었네? 이런 걸 생각날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항상 되든 안 되든 불사행인지를 꼭 검토합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병이 죄책을 부담한 이 부분에 대해서 혼자 한 이 부분 죄책을 부담하느냐 이게 이제 공동정원과 착오예요. 병은 어디까지만 책임져요? 합동범의 특수절도 그리고 공동주거침 여기까지 되는 것이지 사기라던가 이런 부분은 책임이 없습니다. 이건 질적 초과가 될 겁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갑의 죄책과 관련해서는 을에게 주거침입 절도를 교사한 행위에 대해 공범관계 이탈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탈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기도 교사한 건 아니라고 봐야겠구나. 팔으라 그랬지 꼭 사기치란 건 아니잖아. 장무래비한테 팔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사기까지는 아닙니다. 아까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침입하고 절도는 확실히 교사했습니다. 주거침입하고 절도는 확실히 교사를 했고요. 특히 이 부분에서 뭐 공범관계 이탈 요 논입니다. 공범관계 이탈. 아마 이거를 준비 안 하고 간 사람은 답 쓸 때 참 힘들었을 거예요. 미리 딱 핵심 문구를 썼어야 되는데 공범관계 이탈에 관한 문구를 정리 안 하고 간 사람들은 대단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탈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탈을 시키면 안 돼. 우리 앞으로도 또 우리 공모관계 이탈 문제는 또 나올 때가 됐는데 상식으로 생각하세요. 공모관계 이탈 시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탈 시키면 쓸 게 없어요. 공모관계 이탈이 안 돼야 돼. 그래야 이제 공모한 것보다 더 이상을 하게 돼 있다고 또 공동용어 차고 이런 걸 쓰게 돼 있거든. 그 눈치학상 형소에서도 증거 능력이 있는가 했을 때 그러니까 위법한가 그다음 증거 능력 물어보게 돼 있거든. 배점이 큰데 자기는 적법하다 딱 써버려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배점이 왜 이렇게 많지? 자기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다 위법한 거를 주로 내죠. 굳이 된다면 적법과 위법을 섞어서 내. 지금 아까처럼. 그래서 적법과 위법을 섞어내거나 아예 위법한 것 쪽을 내게 돼 있어요. 어떤 출제자가 적법한 거 점수 얼마 안 되는 걸 내겠어. 문제 내는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거 좀 점수 매겨서 내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했다가 참 짧다 싶으면 자신의 지식이 짧은 걸 생각하시면서 이걸 고쳐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치를 좀 많이 발휘하셔야 돼. 자, 그래서 공공하게 이탈되지 않을 경우
을이 범한 범행 중 어느 범위까지 교사범의 죄책을 지는지가 바로 공범의 착오와 관련해서 또 문제가 됩니다. 또한 을로부터 5천만 원을 교부받으니 이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작물취득세 성부가 작물재 주체 및 객체와 관련해서 문제된다. 그리고 3번에서 정의제책 관련해서는 증례물 전달죄 뇌물공여가 또 성립될 수 있는지 요 정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병 바로 갑니다. 1번에서 A 집에 침입 도자기를 훔친 행위에 대한 죄책에서 합동범의 특수절도 나옵니다. 그리고 조문 딱딱 찾아서 좀 잘 쓰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옛날에 1학년 때 뭐 이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창피했을 거야. 답안 쓸 때. 조문도 안 쓰고 무슨 죄의 성부 하는데 죄도 그냥 자기가 막 만들죠. 절도죄가 되지 않을까 싶다 하면서 막 거의 수필 쓴 사람들. 제가 엊그제도 입문했었는데 이제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더라고. 막 위법하다. 아니, 죄가 되는 걸 쓰라 그랬더니 위법하다 해서 그래서 형법은 죄형 법정주의를 어쩌면서 막 또 나열을 해줬다고요. 죄를 써야지 죄를. 누가 위법하냐는 몰라.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조문 꼭 쓰십시오. 조문 어떤 죄가 되는 죄형 법정주의다잖아. 그러니까 꼭 쓰시고 합동범 뜨면 무조건 이거 쓰시는 거예요. 합동범 본질 견해대립 있으나 합동범을 다른 공동정범보다 가중처벌하는 이유를 2인 이상의 시간적 장소적 협동이라는 위험성 때문으로 보는 현장설 입장에 타당하다. 안 써도 상관없는데 쓰게 되면 최소한 1, 2점은 더 줍니다. 본질 같은 거 말씀드리고 물어볼게요. 이거 막 몇 년씩 공부해놓고도 합동범 공동정범 구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합동범은 딱 특정돼 있습니다. 형법에 몇 개 있어요? 형법에 3개. 그리고 형법에 타법에 뭐 하나 있어요? 성폭법에 특수강간 이렇게 총 4개 있어요. 그래서 형법에서 특수절도, 특수강도, 그다음 특수도주입니다. 근데 특수도주는 거의 안 나오는데 선택형으로 외우십시오. 특수도주. 그리고 성폭법상 특수강간. 이렇게 4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러 와서 합동범과 공동정범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지금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밑에 바로 이제 이 판례 쓰는 거죠.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냥 앞에 뭐 331조 2항 후단의 2인상 합동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판례에 따르면 합동범위 성립하기 위해서는 하고 언더라인 쓰시면 돼요. 주관적 요건에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에서의 실행의 분담 그리고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 있음을 요한다. 이렇게 3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답안에 있는 이 내용 다 못 써요. 이거 다 쓰면 10장 쓰라고?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제 도중에 쓸까 안 쓸까 말씀드릴게요. 요새는 좀 이렇게 좀 제가 많이 줄였는데 예전 뒤에 가면 학설 좀 많이 넣어놨을 거예요. 많이 넣어놨을 건데 뺀다고 뺀데도 잘 안 빠지더라고. 우리 실전 가면 정말 학설 못 써요. 시간도 없어 죽겠고 학설 쓴다 그래서 배점은 돼 있어요. 근데 그거 포기하고 판례만 하더라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판례 하나 쓰는 것이요 학설 3개 쓰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알겠죠? 그것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래서 판례만 바로 갖고 가잖아. 망을 보내기가 시간적 장소적 협동에 해당하는가?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판례 절도 공모 후 1인이 실행행위라는 동안 나머지 1인이 밖에서 망을 본 경우에도 시간적 장소적 협동 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됐죠? 그럼 이 판례에 따르면 당연히 병은 망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해당한다. 그리고 사안의 경우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을과 병은 A 집에 들어가 도자기를 훔치기로 공모했고 이에 따라 을은 A 집에 침입하여 도자기를 절취하고 그동안 병은 밖에서 망을 봄으로써 이렇게 합쳤어요. 시간적 장소적 협동에 따른 실행행위 분담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객관적 요건 2개를 합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합동범의 특수절도 죄책을 부담함에 의문이 없다.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실수라는 것 중에서요. 앞에 판례를 다 써. 판례 막 다 쓰고 사안 포섭을 안 해버린다니까. 우리 케이스는 어떻게 돼요? 항상 사안의 경우 어떻게 되는가를 포섭을 한번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단문하고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맨 초창기에 2차 막 그 사례 시험 보면서 어떤 채점자가 해준 되게 고마운 말을 썼어요. 되게 내용이랑은 열심히 암기하시고 뭐 점수는 웬만큼 나갈 수 있지만 이건 케이스 풀이법이 아닙니다 하면서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문과 케이스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내용을 썼었을 때 꼭 그에 대한 마무리에서 사안 포섭을 써 주셔야 됩니다. 이걸 딱 써주면 되게 고맙더라고. 여러분들 나중에 채점 한 거 받을 때 기분 되게 나쁠 때 있죠. 틱틱 빗줄 굿 퍼펙트 몇 점. 그건 사실 그런 사람 채점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저도 채점 알바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알바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됐으니 그렇게 했었는데 도움도 꽤 많이 됐어요. 제 교재 중에서 그 당시에 채점하면서
답안에 어떤 사람이 썼던 문구 그런 거 고스란히 미안하긴 하지만 100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쓰려고 저도 외운 거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현출된 것도 좀 있습니다. 정말 잘 쓰더라고. 어떻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정말 압축을 기가 막히게 해 가지고 막 써 놓는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은 좀 열심히 보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최고 답안 같은 거 나가잖아요. 우리 이제 시험 보고 그럴 때 나중에 있으면 나갈 건데 그때 보고 꼭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 쟤나 나나 똑같이 썼거면 왜 내 점수는 이러고 제 점수는 좋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문장을 보면서 뭔가 봐도 제3자가 봤으니까 더 나으니까 점수 잘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문장을 좀 보세요. 얘는 이런 걸 잘 썼구나. 이런 생각해가면서 그런 거 얻어내세요. 그런 거. 알겠죠? 그 점수 잘 나왔다고 괜히 막 이렇게 갖고 다니고 이러지 말고 또 못 볼 때는 막 가방에 넣고 그러는데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저도 해보긴 했지만 자 어쨌든 사안포섭 잘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넘어갑니다. 자 아마 여러분이요 이 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 이 판례가 좀 익숙하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교과서들이 잘 안 들어 있어요. 잘 안 들어 있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자 폭처법 아까 폭처법이라고 썼으니까 이렇게 줄여 쓰기 시작한 거예요. 공동주거침입에서 2조 2항에 있습니다. 자 보면 조문 하나 써놨어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침입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조문 정도 하나 썼고요. 그래서 대법원은 폭처법 2조 2항에 자 이 부분 이제 쓰는 거죠.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하면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자 이 부분입니다.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동일 장소 동일 기회에 서로 다른 자 범행 인식하고 이용해서 범행을 하면 된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공동 앞에 이제 이랑 각호에 있는 게 공동 주거 침입도 있고 공동 폭행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쭉 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언더라인만 잘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사안에서 을과 병은 함께 A 도자기 훔치기로 공모했고 이에 따라 을이 A의 주거 침입하는 동안 병이 망을 보아 동일 장소 동일 기회 범행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주거 침입할 동안에 그래서 폭처법상의 공동 주거 침입 구성 요건 충족하였다.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마다 강조하는데요. 여러분이 항상 시험장 들어갈 때 주거 침입은 쓴다 생각하라니까요. 주거 침입은 쓴다. 주거 침입이요. 정말 그냥 약방의 감초처럼 나가는데 다른 중요 논점에 가려져 가지고 이걸 못 쓰고 갈 때가 있다고요.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한 3, 4점 이상이 되는 건데 그걸 누락을 시킨 거라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주거 침입은 꼭 쓴다. 그리고 2인 이상 나오면 주로 나온 게 공동 주거 침입, 공동 공갈, 공동 폭행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때도 폭처법을 한번 쓴다. 형법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폭처법을 쓰게 되면 좀 더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합동범 특수절도와 공동 주거 침입의 관계죠. 그냥 일반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쓰시면 돼요. 야간이라면 주거 침입이 흡수가 되죠. 근데 야간이 아니면 주거 침입은 따로 흡수가 안 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은 330조 야주절 및 331조 1항의 송계 후 송계 특수절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주거 침입은 절도죄 구성 요건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도 범인이 범행 수단으로 주거 침입을 한 경우 그 주거 침입 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 침입죄를 구성 실체적 경합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 그러니까 딴 거 다 빠져도요. 주간의 경우에는 그렇게 쓰세요. 생각 안 나면 주간의 경우에는 주거 침입은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 주거 침입을 구성해서 절도죄와 실경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십시오. 앞에는 안 써도 좋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요. 생각나는 게 다 판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과감하게 쓰세요. 여러분들이 판례를 써놓고도 판례라고 표시를 안 하잖아요. 판례 점수를 안 줘요. 못 줘요. 그러니까 꼭 그냥 잘 모르겠어. 에이 몰라. 그래서 판례라고 하고 그냥 쓰시라고. 판례에 따르면 하면서 그냥 쓰세요. 쓰다 보면 거의 맞아요. 우리가 외운 게 다 판례이기 때문에 죄수 이런 것도 다 판례에서 외웠지 우리가 어디서 외웠겠어요. 판례라고 쓰면 점수 판례 점수를 줘요. 근데 아무 말도 없이 하게 되면 그냥 점수를 조금 줘요. 예를 들어서 판례 배점이 한 5점 돼 있어요. 그 내용을 똑같이 썼는데도 판례란 말 안 쓰면 한 3점 정도밖에 안 줘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례라고 꼭 밝히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한자를 한번 이렇게 써주시는 거 좋아요. 판례 하게 되면 딱 채점하면서 왜 판례 잘 썼네? 이런 생각이 든다. 근데 한글로 쓰면 안 보여요. 항상 답안은 정말 꾸미는 거예요. 그분이 저의 실력을 모르게. 그리고 저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 것처럼 이걸 꾸며주는 거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학설 같은 것도 굳이 이제 써야 될 것들이 있으면 꼭 넘버링을 하세요. 넘버링해서 저 다 썼어요. 그러면 학설이 보통 한 4가지 만약에 3가지 있게 되면 채점하는 사람이 딱 한눈에 봐. 3개 다 썼네. 그리고 넘어가요.
학설 잘못 썼어도 잘 못 부른다니까. 그래서 넘버링 매겨주고 판례 쓰고 그냥 판례 따라 검토를 해버리면 그냥 점수를 줘요. 학설도 잘 썼네 하고 그냥 이렇게 간다고. 점점 우린 좋아져요. 수험생이 많아져서 채점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힘들어합니다. 예전에 얼마 없을 때는 널널하게 하셨을 거예요. 널널하게. 근데 채점할 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쓴 사람들. 그러면 채점하는 사람이 너무 고마워요. 시간 벌었네.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농담하고 애국가 그냥 써서 내도요 점수 줘요. 어차피 합격 못할 건 아니까 점수는 몇 점 줘버립니다. 일부러. 얼마나 고마워. 막 좀 전에 막 쉽게 해서 막 집에서 뭐 집사람이랑 싸우고 나왔어. 그래서 막 열받아 죽겠는데 채점만 왔어. 막 하는데 갑자기 막 백지야. 이런 고마울 때가 그래가지고 하고 막 엉터리 썼으면 안 하죠. 그리고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그냥 이상하게 쓰긴 썼는데 뭔가 막 이상하게 쓰는 사람 있죠. 막 순서도 이상하게 쓰고 근데 막 또 이제 안 쓴 줄 알고 막 하려고 했는데 뒤에 썼고 막 이런 사람들. 최악이 뭔 줄 알아요? 사실은 판례 창작한 사람입니다. 판례 창작. 근데 웬만한 건 다 판례가 맞는데 정말 그 이상한 거 자기가 판례 아닌 거 알면서 쓰지 마세요. 채점할 때 저도 몇 번 당했는데 이런 판례가 있나? 한번 찾아볼까? 막 찾아요. 뭐 10분, 15분 또 전화도 해봐. 혹시 그런 판례 아세요? 모르는데요. 예, 넌 죽었어요. 똑같아요. 채점하는 분도 혹시 해가지고 판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놓쳤을까봐. 그래서 제가 늘 열받으면 뒤에다 뭐라 쓰냐 판례 창작 금지 주의 이렇게 합니다. 진짜 마이너스 먹을 거예요. 그런 거 되면. 그러니까 웬만하면 판례 가는데 정말 아닌 거 할 때는 그냥 판례라고 쓰지 마세요. 그 부분은 말씀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사안의 경우 썼고 이제 의리 훔친 도자기를 비에게 판매한 행위. 자 보면 이제 사기죄. 여러분도요 사기죄 나오면 이 6개 외우셔야 됩니다. 사기죄 6개. 첫 번째가 뭐예요? 기망. 그러면서 착오 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처분행위가 있죠. 그리고 금방 인해 이게 바로 뭐예요?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기망행위와 착오 처분행위 사이 인과관계인데 나중에 이것도 시간 없고 빨리 쓰고 싶으시면 그냥 인과관계 그렇게 써버리셔도 돼요. 처분행 인과관계, 그다음에 재난상 손해 발생, 판례에 따른 위험 들어가니까 이렇게 쓴 거고, 그다음에 재물 재난상 이익 취득입니다. 그러면서 얼른 간단히 포섭했잖아. 보세요. 사안에서 첫 번째, 의리 비에게 도자기가 절취된 작물에 해당함을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묵시적 기망에 해당하고, 여러분 이게 부작위 기망이 돼버리면요, 부진정 부작위 범위 요건으로 돌변해야 돼요. 돌변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묵시적 기망인지 부작위한 기망인지 구별해서 외워야 될 게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한 3가지가 나오는데 무전취식, 무전숙박. 그게 전형적으로 묵시적 기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품에 대해서 처분행위, 도품 처분행위. 도품 처분행위. 그리고 이제 굳이 세분하면 비슷하긴 한데 훔친 예금 통장으로 뭐 하는 거요? 예금을 인출한 행위. 그런 것이 묵시적 기망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이게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훔친 작물을 절취한 작물을 자기 것인 양 이렇게 처분하는 행위가 당연히 묵시적 기망입니다. 그러니까 부작위 얘기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밝히시는 게 좋아. 묵시적 기망. 그리고 이로 인해 비해가 착오에 빠져 도자기를 구매했으며 이게 처분행위죠. 그리고 묵시적 기망과 착오 처분행위사 인과관계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1억이라는 재물도 취득하였으면 운임이었다. 문제는 도품에 대한 도자기를 매수한 비에게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냐 이거죠. 왜냐하면 1억 상당해서 샀으면 문제 없잖아요. 1억에 해당해서 얘한테 필요한 그 가치에 해당하는 거 돈 내고 샀으면 그리고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제가 안 돼. 근데 뭐예요? 과연 손해 발생 위험 요건 한번 썼어야 돼. 왜? 도품과 유실물 특례 있잖아요. 2년간 소유권 취득 못해. 그것 때문에 손해 발생 위험을 쓰는 거예요. 손해 발생 위험 써놨잖아. 도품을 모르고 매수한 경우 손해 발생 위험은 이제 여러분 이제 그냥 교과서들의 대부분 이 도품 처분행위에서 묵시적 기망만 설명해 놓는데요. 정확히 따지면 손해도 한번 이거는 언급을 해주시는 게 참 아름다운 답안일 거예요. 그래서 보면 동산일지라도 도품은 2년간 선의취득에서 소유권 취득 제한되죠. 그래서 소유권자가 소유권자가 물권적 반환 청구하면요 2년 동안 소유권 상실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재단상 실해 발생의 위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 굳이 안 써도 크게는 문제 없는데 써주면 상당한 가점 요인이 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기억하세요. 정해 보세요. 1억 가치 해당한 거 얘가 샀어. 사실 그게 한 1억 5천짜리인데 1억이 싸게 샀어. 손해 없는 거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하지만 손해 발생 위험이 있는 걸로 봐요. 이것 때문에 하나 건지시고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사기죄가 절도죄 불사행에 해당하는지 이거를 꼭 한번 검토하라고요. 판례도 매번 얘기해요. 보세요. 대법원은 그리고 여기 써있네. 계속 이제 이런 게 이제 디테일한 건데요. 만약에 판례 태도라고 쓰면 그 다음에 어떻게 써야 돼요? 또 판례에 따르면 이런 말은 쓰지 마세요. 동어 반복 대단히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판례 태도하면 다음에 뭐를 쓰는 게 좋아요? 대법원은 이렇게 쓰세요.
아시겠어요? 이런 게 이제 사소한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답안 채점하는 사람들한테 좀 편안함을 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독한 인간들이 이런 거 팔레트도 누가 팔레인지 모르냐? 또 팔레라고 쓰게? 이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요새는 좀 사라지셨지만 옛날에는요. 띄어쓰기, 맞춤표 이런 거 잘못 쓰는 사람까지 찾아내는 더러운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 이제 그렇게는 안 합니다. 안 하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건 좀 주의하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절도범인이 절취한 작물을 자기 것인 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경우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절도죄 피해자는 그리고 간단히 얘기할게요. 다음에 이제 기회 되면 하겠지만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요거죠, 요거. 구피초처 항상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사행의 뭐랄까 큰 논점을 갖고 있으면 일일이 다 쓸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사후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사후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일 것.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사후행위는 주된 범죄와 피해자 및 피해법익이 동일할 것입니다. 피해자 및 피해법익이 동일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후행위는 주된 범죄에서 침해된 양을 초과하지 않을 것. 침해된 양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초과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거의 써먹지는 않는데 주된 범죄가 반드시 처벌될 것을 유하진 않음. 이런 겁니다. 주된 범죄가 반드시 처벌될 것은 유하지 않음. 요 네 가지를 좀 알고 다니세요. 자, 이 사례에서도 결국은 어디에 걸려? 당연히 뒤에도 일단은 둘 다 똑같이 구성요건적 행위 맞죠? 그래서 첫 번째 거 통과, 두 번째 거에서 걸리잖아. 피해자 피해법익이 다르잖아요. 아까 절도죄 피해자하고 사기죄 피해자 서로 달라버리죠. 이러기 때문에 당연히 불사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합적 사후행위 될 수 없고 실체적 경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썼잖아요. 절도죄 피해자나 A에 반하여 사기죄 피해자는 B라는 점에서 사기죄는 절도죄 불사행 될 수 없다. 아시겠죠? 이렇게 코멘트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오실게요. 3번까지 사기죄에 대한 병해제책 나오는데 그렇죠. 이 사기는 지 혼자 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때 쓸 말이 공동정범과 착오입니다. 사실 여기서 간단하게 써도 되는데 일단 이제 저는 이제 해설을 달았기 때문에 길게 좀 써놨어요. 연습하는 셈 치고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정범 중 1인이 공동의사를 초과하여 실행한 경우에 있어 자 1번 공모 사실과 발생 사실이 전혀 별개의 구성 요건에 속하는 질적 초과의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실행자만이 단독정범으로 처벌되지만 공모 사실과 발생 사실이 죄질을 같이 하는 양적 초과의 경우에는 죄질이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공동정범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주로 공동정범 이 사례가 결과적 가중범에서 많이 나와요. 여기서. 여기는 이제 다행히 아니었어요. 결과적 가중범 나오면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논의가 또 나와야 돼요. 별도 목차로. 왜냐하면 판례와 다소리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만 결과적 가중범을 실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모자에게 중한 결과에 예견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될 수 있다. 공동정범이라는 얘기 제가 안 했어요.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될 수 있다라고까지만 쓴 거예요. 근데 실제 여러분이요 시간 없을 땐 그냥 어떻게 쓰면 돼요? 뭐 질적 초과, 양적 초과 개념 안 써도 돼요. 그냥 질적 초과의 경우에는 초과 부분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쓰시고 양적 초과의 경우에는 죄질을 부합한 범위에서만 책임지고 결과적 가중범일 때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같이 성립될 여지 있다. 그런 식으로만 짧게 써도 돼요. 근데 이건 지금 해설이니까 길게 썼다고 짧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초과 사례가 두 개가 나와.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질적 초과고 하나는 뭐예요 양적 초과를 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주로 뭐라고요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양적 초과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만 된 거죠. 그래서 사안에서 병은 을과 A 집의 침입 절도하는 것까지만 공모했을 뿐 B에 대한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공모한 바도 없죠. 질적 초과입니다. 그래서 병은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까지 일단 하고요. 쉬었다가 이제 가배제책 한번 살피겠습니다.